주인집 할머니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도보로 30분 정도 거리였는데 당시 집안 사정이 안 좋았던 나는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서 등하교를 했다. 학교에 가려면 작은 하천에 있는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하천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며 절대 물가에서 놀거나 장난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그날도 하교 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한 뒤 집으로 향했다. 가는 방향이 같았던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하천 다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보였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구판이 벌어졌는데 그걸 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다. 처음 보는 광경이 마냥 신기했던 나와 친구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굿하는 걸 쳐다봤다. 4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무속인이 화려한 무복 차림으로 북소리에 맞춰서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고 그 앞에는 음식을 차려놓은 상이 보였다.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무당 옆으로 온몸이 물에 젖은 여자가 씩 웃는 얼굴로 같이 펄쩍펄쩍 뛰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본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아, 저거? 굿하는 거야. 저번에 엄마랑 봤었는데 또 하네. 그럼 저기 뛰고 있는 사람 그 2명이 무당이야? 2명? 저기 2명. 아니, 1명이잖아. 그러면서 친구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고 나는 눈을 비비며 무당과 함께 뛰고 있는 그 여자를 다시 유심히 쳐다봤다. 그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어린 마음에도 저건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었다. 나는 친구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했고 구판이 벌어진 곳 뒤쪽으로 돌아서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무당 옆에 있던 그 여자에게로 시선이 갔는데 여자가 뛰는 걸 멈추고 서서 날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씩 웃고 있던 여자의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하게 굳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회색빛의 얼굴에 흰자는 까맣고 눈동자가 텅 비어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눈은 악한 귀신들이 지닌 흔히들 영혼의 문이라는 그 눈이 점점 닫히고 있는 무속적인 의미라고 한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하천 다리로 가보니 또 구슬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다른 무당이 구슬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무당이 바가지와 흰 천을 들고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저번에 보았던 물에 젖은 여자가 떠올라 괜히 무서워져서 주변을 살펴보니 귀신이랄지 이상한 존재는 보이지 않았다. 또다시 굿하는 장면에 매료되어 친구와 함께 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무당이 기다란 흰 천을 손에 들고 물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보니 선생님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안했다. 무당은 천 끝에 무언가를 매달아서 그걸 물속으로 휙 하고 던지더니 가만히 서서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도 멍하니 그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웬 하얀 손이 쑥 나와서는 천 끝부분을 낚아채는 것이다. 너무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니 무당이 천을 천천히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친구는 재미없다며 그냥 가자고 했지만 난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무당을 지켜봤다. 무당이 천을 당기자 물속에 있던 하얀 손이 점점 밖으로 끌려 나왔는데 이내 교복 차림의 남학생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자세히 보니 그 교복은 동네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교복이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던 나는 친구에게 무심코 이렇게 말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야, 저 형이 물에 빠진 걸 저분이 구해줬나봐. 그러자 친구가 놀란 눈으로 말했다. 야, 너 뭔 소리야? 형이 어디 있는데? 어? 아니. 야, 장난이지. 그런 친구의 반응에 당황한 나는 말실수를 한 것 같아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다. 무당이 천을 다 끌어올리자 교복 차림의 남학생이 완전히 물 밖으로 나왔고, 무당은 다시 다리 위로 올라와서 강물이 담긴 그 바가지를 손으로 휘휘 저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가지에서 짧고 검은 머리카락이 나왔고, 무당은 그것을 음식이 차려진 상 위에 올려두었다. 무당은 북소리에 맞춰서 제자리에서 방방 뛰었고, 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무언가가 내 양쪽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 압박감을 견디기 힘들었던 나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갔는데, 다리 밑에 누군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며칠 전에 보았던 물에 젖은 그 여자였다. 여자가 몸을 웅크린 채 온몸을 벌벌 떨면서 머리를 마구 흔들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빤히 쳐다봤는데, 그때 무당이 다리를 건너 내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다. 친구는 계속 내 손을 잡아 끌었지만 두 다리가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내 무당은 나를 지나쳐서 웅크리고 있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 가자. 무당이 손에 쥔 나뭇가지를 여자 앞으로 두어 번 휘두르자 여자가 또다시 비명을 내질렀다. 나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내 허벅지를 발로 퍽 하고 차면서 순간적으로 몸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친구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린 나는 숨도 안 쉬고 집까지 뛰어갔다. 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한 달 전에 고등학생들이 강에서 장난치고 놀다가 한 명이 익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슬하는 거라고 했다. 어머닌 절대 강가에 가면 안 된다며 단호하게 말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강가에서 본 장면이 어찌나 무서웠던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한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구슬한 무당은 아마도 신기가 떨어졌거나 진짜 무당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두 번째 무당이 구슬했을 때 그걸 본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은 무당이 모시는 신령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이건 내가 부천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겪었던 일인데, 공포 인터뷰 쌈더 게스트로 제보했던 학교 귀신 사건 그 후의 이야기다. 당시 내가 살던 집에서 학교에 가려면 큰 길로 나와서 버스를 타는 방법, 그리고 일방통행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나는 큰 길로 나가기 귀찮아서 마을버스를 자주 이용하곤 했다. 당시에 친구 A, 그러니까 학교 귀신 사건 때 그것을 같이 목격했던 그 친구들 중에 한 명과 같이 등교를 했었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기분도 뭔가 찝찝하고 날씨도 흐린 것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아침이었다. 찝찝한 마음을 뒤로하고 친구 A를 만나서 마을버스를 타러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남녀노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그게 큰 길에 있는 시내버스도 아니고 마을버스를
저렇게나 많은 사람이 타는 걸 처음 본 나와 친구는 어리둥절해하며 정류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쪽이 아닌 반대 방향에서 버스 한 대가 오고 있었다. 거긴 분명히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일방통행 도로가 맞다. 그런데 왜 저 버스는 반대쪽에서 오는 거지? 나는 내 눈을 의심했고 옆에 있던 친구를 쳐다보며 이렇게 물었다. 야, 저 버스 뭐야? 왜 저래? 그러게. 왜 반대쪽에서 오지? 여기 일방통행이잖아. 우리는 당황해하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옆으로 다가섰다.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자 약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순간 내 쪽을 확 하고 쳐다보는데 그걸 본 나는 심장에서 쿵 하는 느낌과 함께 몸이 매우 차가워짐을 느꼈고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사람이다. 산 사람. 지금 여기에 어떻게 왔지? 설마 우리가 보이나? 보이나 봐. 그때 다른 한쪽 귓가에 친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는데 야, 버스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나? 일방통행 도로에 반대로 오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정류장에 왜 계속 문 열고 서 있지? 내리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전혀 없는데? 야, 이거 역주행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쪽에서 왔던 그 버스는 출입문을 열고 가만히 서 있었다. 한쪽 귀로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눈으로는 그 홀령들이 줄줄이 길을 건너 버스에 올라타는 걸 보고 있는 내 기분이 어땠을까? 정말 나는 미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며 버스에 올라탔는데 쿵쾅거리는 내 심장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렸고 버스 기사는 그런 나를 그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이 다 올라타고 나서 나와 친구가 멍하니 서 있자 버스 기사는 그런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학생들, 저 반대편에서 곧 버스 오니까 그거 타고 가.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말을 마친 버스 기사는 문을 닫고 곧 출발했고 5분 정도 뒤에 우리 방향으로 다른 버스가 도착했다. 얼어붙어 있던 나를 친구가 툭툭 치면서 빨리 타자고 이야기하곤 버스에 올라탔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버스에 대해 생각했고 친구는 그날 본 버스 이야기를 무슨 무용담이라도 된 듯 학교에서 애들한테 떠들어댔는데 아마 버스 기사가 말을 걸은 것은 모르는 눈치였다. 그렇게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알 수 없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친구랑 같이 숙제를 해야 해서 우리 집으로 걸어가는데 집으로 올 때는 일부러 큰 길에서 내리는 버스를 타고 걸어왔다. 그런데 친구는 아직도 그 버스에 대한 이야기로 옆에서 떠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보니 위층에 사는 라인의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어머니랑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오자 어머닌 라인의 어머니가 주신 떡을 먹으라고 내오셨다. 감사합니다. 아, 아줌마. 근데 오늘 아침에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친구는 우리 어머니한테 아침에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니들이 뭘 잘못 본 거겠지 하며 그냥 웃어 넘기셨다. 그렇게 숙제를 다 하고 저녁이 되어서 친구를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집 앞에서 라인의 어머니가 날 불러 세웠다. 아까 친구가 이야기하던 버스 말이야. 너도 봤니? 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남에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사람들은 다들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봤기 때문인데 라인의 어머니한텐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그 버스를 봤다고 얘기했고 한번 입을 여니 막혀있던 말문이 트인 것처럼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는데 내가 보았던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버스 기사가 우리에게 말을 걸었던 이야기 등등 우리 집에서 친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아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조리 다 말했다. 아휴, 그렇구나. 오늘 아침이 귀문이 열리는 날이었구나. 네가 운이 없게도 그걸 본 거야. 라인의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이야기를 했고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귀문이요? 너 아줌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믿기 힘들겠지만 세상엔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일어난단다. 마치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계속 보이고 들리는 너처럼 말이야. 네가 고생이 많겠구나. 에휴. 난 그때 전곡을 푹 찔린 느낌이었다. 마치 나만 알고 있는 치부가 전부 까발려져서 창피해지는 그런 느낌. 오늘 아침은 귀문, 그러니까 망자들이 드나드는 문이 열리는 날이야. 이승에 있는 망자들이 저승으로 가는 날이기도 하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깊게 생각하지도 마라. 오늘 본 그것은 너에게 위험한 건 아니야. 그 버스 기사도 참 좋은 분이구나. 네가 놀란 걸 보고 그렇게 말도 해주시고. 라인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나를 토닥여 주시고 안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매번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무섭고 힘들어서 방 안에서 혼자 두려움을 식히던 때가 많았는데 그날은 그렇지가 않았던 기억이 난다. 망자가 드나드는 귀문. 내가 보았던, 아니 나와 친구가 동시에 보았던 역주행하는 버스와 나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이 아닌 버스 기사와 수많은 존재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같이 보았던 친구 역시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 전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물어본 적이 있다. 야, 그때 그 버스 기억나지? 역주행 버스 있잖아. 우리 중학교 때. 기억난다. 와, 그거 그때 진짜 신기했는데. 그때 버스 기사가 우리한테 말 건 거 그것도 기억나나? 말? 무슨 말? 버스 기사 그때 그냥 앞만 보고 있던데. 내가 그래서 왜 역주행하는지 이상하고 해서 계속 쳐다봤는데 내 쪽으로 뭐 쳐다도 안 보더라. 야, 넌 그렇게 기억해? 그 기사님이 우리한테 다음 버스 타라고 이야기했잖아. 몰라? 기억이 안 나네. 야, 10년도 넘었는데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는 네가 이상한 거지. 야, 술이나 먹자. 분명 같이 본 게 맞았다. 망자들을 태워가는 버스, 그리고 버스 기사, 그날 아침에 열린 귀문.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버스에 올라탔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안녕하세요. 제가 군생활 때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제가 상병이 꺾였을 때니까 2010년 초봄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저희 부대는 사단 유일의 전투부대였습니다. 전방에 있을 때는 작전을 뛰고 후방 주둔지에서는 근무와 훈련 또는 다른 부대 탈영병이나 군 관련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출동을 하는 부대였죠. 그날은 타 부대에서 탈영이 발생했고 저희 부대원들은 탈영병의 예상 동선을 따라
산속을 몇 시간 동안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은 탈영병이 분명 PC방이나 터미널 근처에 있을 텐데 굳이 왜 이런 곳을 찾냐며 불만이 많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그저 묵묵히 명령에 따라 수색을 진행했죠. 그러다 해질 무렵에 헌병대가 PC방에 숨어있는 탈영병을 찾아냈고 우리는 부대 복귀 명령을 받고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색 지역이 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터라 우리는 근처 연대에서 대충 저녁을 먹은 뒤 복귀를 위해 다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군필자분들은 아실 텐데 다지 차량은 1톤 트럭 비슷한 차량의 화물칸 쪽에 천막을 씌우고 그곳에 기다란 의자를 설치해서 병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병력 이동 차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뻥 뚫려 있는 그런 구조죠. 기다란 의자에는 안전벨트가 없어서 차량은 보통 30-40km 속도로 운행을 하는데 그 시각 해가 저문 외곽 지역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차량의 조수석에는 보통 간부가 앉고 그나마 승차감 좋고 쾌적한 안쪽 자리부터 일명 짬순으로 들어가 앉습니다. 당시 짬이 좀 되었던 저는 가장 안쪽에 있는 차량 조수석의 바로 뒤편에 앉았죠. 그런데 절반 정도 갔을 때 차량이 속도를 확 올렸다가 줄이기를 계속 반복하더군요. 속으로 운전병이 군기가 빠져서 설마 졸고 있는 건가 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간부가 바로 뒤쪽에 있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뒤에 멧돼지나 산짐승 같은 거 따라오는지 확인해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간부의 말을 부대원에게 전달하자 대원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 전 간부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감고 있는데 차가 또다시 속도를 올렸다가 줄이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간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고개를 돌려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뒤에 진짜 뭐 따라 붙은 거 없어? 대충 보지 말고 똑바로 좀 확인하라 그래. 그래서 저도 제대로 잘 보라며 간부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죠. 하지만 부대원들은 차량 바로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 전 간부에게 그 말을 전달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 바로 뒤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런 제 말에 간부는 운전병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보이면 됐어. 이제 속도 좀 낼 테니까 안쪽으로 붙어라.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이라고 해서 선임이 뭔가를 물어보면 후임 부대원들이 대답을 다 같이 하는 게 기본인데 제일 끝에 앉아있던 이등병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옆에 있던 후임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기 맨 끝에 막내는 저기 앉아서 졸고 있는 거냐? 대답도 대충대충 하고, 야, 빨리 쟤 좀 깨워라. 그러자 후임이 막내를 쓱 쳐다보더니 녀석이 졸고 있진 않은데 안색이 안 좋은 게 몸이 아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막내에게 멀미가 심하면 내가 보고를 해줄 테니 지금 얘기하라고 했죠. 하지만 막내는 괜찮다고만 했고 녀석이 괜히 혼날까봐 그러나 싶어 재차 다시 물었는데도 정말 괜찮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 뭐 저도 알았다고 하고 그대로 쭉 달려서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내려서 담배를 한 대 피우러 가려는데 운전병이랑 간부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저는 간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야. 빨리 애들 정리시키고 자라. 하지만 운전병의 표정이 영 찝찝했고
전 녀석을 흡연실로 데려가 물었습니다. 야, 무슨 일인데? 뭔가 보기라도 한 거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데? 분위기 보니까 뭔 일 있는데? 간부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말하면 재수없다고. 뭐? 그러니까 그 재수없는 게 뭐냐고. 말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말해봐라. 그러자 잠시 고민하던 운전병이 실은 운전하고 있는데 뒤쪽에 뭔가 긴 털을 휘날리면서 도로 쪽을 지나서 산길 쪽으로 들어서더니 저희 차를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산짐승인가 하고 말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서 계속 주시하면서 운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속도를 내면서 차를 계속 따라 붙는 겁니다. 진짜? 그게 뭐였는데? 멧돼지 같은 거야? 그게 차 뒤로 바짝 붙었을 때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보였는데 그게 꼭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사람이 짐승처럼 네 발로 막 뛰어오는 걸로 보였습니다. 뭐라고?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둡긴 했어도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닌데 그게 사람일 리가 있어? 근데 그게 진짜 뭐야?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사람 모습이었는데 진짜 분명히 봤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고개를 돌려보니 차량 맨 뒤에서 입을 꾹 닫고 있던 그 이등병이 흡연실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녀석은 우리 얘기를 엿들었는지 잔뜩 굳은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죠. 전 순간 막내도 뭔가 봤구나 싶어서 녀석을 불렀습니다. 야, 막내, 너 뭐 봤지? 네가 본 대로 얘기해봐. 너 아까 대답도 잘 안 하고 이상했어. 너도 뭔가 본 거 맞지? 대체 뭔데? 그런 제 물음에 막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얼굴에 머리카락이 시커멓게 뒤덮인 여자가 다치차 잡으려고 뛰어오는 걸 봤습니다. 여자가 손을 쭉 뻗어서 차를 막 잡으려고 하면 차가 앞으로 쭉 나가고, 그러면 차를 다시 막 쫓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못 따라잡으면 좌우로 계속 움직이면서 운전석 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자꾸 쫓아오니까 너무 소름 끼쳐서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와씨, 야, 이거 부대까지 쫓아온 거 아니야? 부대 거의 도착해서 보니까 안 보여서 혹시 차에 올라탄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간부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아닙니다. 부대 다 와서 차가 도로 쪽으로 빠지니까 거기서부터는 뭔가에 막힌 것처럼 제자리에 서서 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면 다행입니다. 저는 괜히 차에 붙었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린 건데 안 붙었으면 다행입니다. 저 김상병님, 저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밖에 못 있겠습니다. 그렇게 운전병은 막사 쪽으로 뛰어갔고 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던 저는 막내를 붙잡고 진짜 본 게 맞는지 생김새가 어땠는지 이것저것 물어봤죠. 마, 너 구라치면 알지? 똑바로 말해봐라. 확실히 어떻게 생겼던데? 확실히 하얗고 펄럭이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진짜 엄청 긴데 그게 얼굴을 다 덮고 있어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게 왜? 뭔데? 팔이
팔이 사람 팔로는 안 보일 정도로 엄청 길었습니다. 꼭 무슨 거미 같기도 하고 괴상하게 엄청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눈에 자꾸 보이니까 저도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못 쳐다보겠어서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후로 간부에게 다시 물어봤는데 군대 내에서 사건 사고가 생기면 골치 아픈 문제도 있고 차에 붙은 것도 아니라고 하니 후임들한테 괜히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입단속을 철저히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얘기하던 운전병이랑 막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때는 2016년 여름. 제가 신교대에서 표창을 받아 조기 진급하고 이등병 딱지를 완전히 떼는 일각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분대에는 후임을 우습게 알고 부조리와 괴롭힘을 일삼는 상병말 계급의 선임 한 명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말로 평소 행실이 그 모양이라 분대장 심사에서도 탈락되고 후임에게 이발병까지 뺏기자 더 삐뚤어지게 되면서 후임들을 괴롭히고 다닌다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건 자기 사정이고 변명일 뿐이지 타인을 괴롭힐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대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선임이었죠. 그래서 월마다 경계 근무표가 갱신될 때면 저는 그 선임과 근무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했고 같이 근무 서는 날이 있으면 바로 분대장에게 얘기를 해서 근무 조정 협의를 하곤 했습니다. 사연을 쓰며 돌이켜보니 저도 참 어지간했네요. 뭐 저를 배급이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차라리 욕먹는 게 낫지 그땐 그놈과 한 공간에서 2시간을 보낸다는 게 정말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대는 독립중대인지라 휴가제가 조금만 많아지면 근무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하필 그때 문제의 그 선임과 함께 근무에 투입됐다가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가뜩이나 싫은 사람과 야간 근무까지 서야 하다니 전 속으로 짜증을 내며 위병소로 가기 전 순찰을 돌면서 순찰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가 꼬투리 잡을 만한 걸 애초에 차단하기로 했고 미리 후다닥 달려가서 일지를 빠르게 작성한 뒤 다시 선임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송부와 차양대, 유류고 그리고 무기고와 물자 창고를 지나서 위병소에 도착했죠. 저는 근무지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입을 꾹 닫고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부대 앞쪽에는 국도 및 굴다리로 돌아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고 그 위로 국도와 멀리 떨어진 산이 보였습니다. 전 가끔 도로를 지나가는 차를 보며 속으로 나도 태워줘, 나도 태워가라 이렇게 평소보다 더 열심히 잡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선임이 저를 부르더군요. 야, 일병 김민우. 너랑 근무 들어오면 분위기가 왜 맨날 이따위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근무 선지 30분 만에 기껏 생각해낸 시비거리가 고작 이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했고 이내 말이 없어진 선임을 뒤로 한 채 아까 보고 있던 삼국대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산의 V자 형태로 파진 그 계곡을 따라서 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뿌옇고 흐릿한 꼬리를 그리며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불꽃놀이 폭죽이 터지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빛처럼 움직였고 꼬리가 금방 흩어지며 희미한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그걸 본 저는 머릿속으로 하던 생각을 무심코 입 밖으로 뱉어내고 말았죠. 저게 뭐지? 뭐가? 아가리 꾹 닫고 있다가 뭔 개소리야?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선임에게 나 좀 갈궈 주십시오 하고 제 손으로 건덕지를 줘버렸으니까요.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전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개소리냐고. 새끼가. 야, 너 내가 아주 만만하지? 이게 미쳐가지고 정신 안 차리냐? 닥치고 앞에 봐. 젠장. 저는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걸 꾹 눌렀고 아까 본 것을 다시 확인할 겸 몸을 돌려 산 꼭대기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뭐야 저거? 뭐야? 으이씨, 저거 뭔데? 선임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갑자기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욕지거리를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야? 그렇게 그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위병소 앞에 있는 초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가 뒤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안 저는 그 불빛이 대체 뭘까? 설마 귀신? 이렇게 생각하던 참이었죠. 선임은 하필 그 순간에 돌발 행동을 했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그가 보고 있던 방향을 따라 물자창고 뒤편에 있는 소나무 옆에 있는 새끼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완전 군장을 한 군인 하나가 새끼를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위병소를 비추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군인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마치 위장이라도 한 것처럼 온통 새까매서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 얼굴은 제가 아는 당직 사령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을 목격한 선임도 처음에는 당직 사관인 줄 알고 급하게 담배를 끈 것 같았는데 다시 보니 당직 사관이 아니라서 욕지거리를 하며 초소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 같았죠. 그 새까만 얼굴의 군인은 물자 창고를 지나서 길 쪽으로 나왔고 혼비백산하는 저와 선임을 봤는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 자식 뭔데? 아이씨. 초소 안으로 뛰어들어간 선임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급히 총을 겨누었는데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욕만 내뱉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도 온갖 육두문자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인간 말종인 선임 앞에서 똑같이 욕을 하고 싶진 않더군요. 저는 입을 꾹 닫고 선임을 따라 지향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둘 다 그 군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곤 있었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서 입 밖으로 소리조차 못 내고 그렇게 30초 정도를 대치하고 있었죠. 그 30초가 3시간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정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저는 수화를 시작했는데 당시 암구호는 문어의 하늘, 다버의 감자였습니다. 하늘. 감자. 저는 이 암구호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늘. 감자. 제가 몸을 벌벌 떨며 다시 문어하자 군인이 또다시 다버를 했고 극한의 공포에 온몸이 굳어서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거기서 대치 상태로 또다시 30초가량이 흘렀고 군인은 이내 새끼를 따라 뒤로 돌아갔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저와 선임은 서로의 얼굴을 동시에 쳐다봤죠. 전 그제야 부랴부랴 거수자 발견 무전을 전파했고 선임은 비상호출배를 발로 밟았습니다. 위병소에서 부대 막사 건물까지는 아무리 길어도 뛰어서 20초 남짓. 저는 눈물을 겨우 참으며 제발 빨리 오라고 빌었고 거수자가 사라진 물자창고를 향해서
계속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번개조와 당직 사관이 몽둥이와 진압봉을 들고 위병소로 뛰어왔고 저는 상황 설명을 마친 뒤 선임과 함께 번개조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당직 사관을 선두로 해서 물자 창고로 내려갔는데 위병소에서 물자 창고까지의 거리는 대략 50m 정도였습니다. 이미 공포감에 압도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억지로 총을 쥐고 무리를 따라갔고 마치 끝없는 터널에 갇혀서 출구를 찾기 위해 깊은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내달리는 그런 기분이었죠. 그리고 물자 창고까지 약 10m 지점. 그 소리에 모두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러자 소리가 뚝 끊어졌습니다. 거수자는 창고 뒤편에 있는 것 같았고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는 수화를 했습니다. 정지,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늘. 제발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감자. 누구야? 마치 목에 진동 모터가 달린 것처럼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소리쳤고 번개조와 당직 사관 그리고 제가 극혐하는 그 선임까지 모두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자. 그렇게 모두 얼어붙은 상태로 시간만 흘러갔고 극도의 긴장 상태로 패닉에 빠져 혼절 직전까지 간 저는 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총구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에 모두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고 당직 사관이 물자 창고 뒤편으로 후다닥 뛰어가더군요. 저는 바닥에 무릎사 자세로 주저앉다시피 했는데 창고 뒤편으로 간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남은 힘을 쥐어짜내 몸을 일으켜서 창고 뒤편으로 가보니 바닥에 방탄모와 전투화만 놓여있을 뿐 우리가 본 거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고 그저 그 방탄모와 전투화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당직 사관이 그걸 들어올렸는데 방탄모가 놓여진 바닥에는 녹이 잔뜩 쓸어버린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군번줄에는 육군, 09-로 시작하는 숫자와 이름, 그리고 B, RH 플러스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근무를 마쳤고 행정반에서 국방 인터넷에 해당 군인을 검색해보니 그는 저희 부대 인근에 있는 대대에서 근무를 했던 하사였습니다. 당직 사관의 말이 군단 국지도발 훈련 당시 저희 부대 뒤에 있는 강에서 부교 구축 훈련을 하던 도중에 실족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군번줄의 주인인 하사가 강에 빠진 건데 그를 구하기 위해서 부교 구축용 배로 가까이 다가가던 중에 물살이 생겨버린 거죠. 그 물살이 오히려 하사를 부교 밑으로 밀어넣었고 그때 그가 입고 있던 구명동이가 부교 밑바닥에 걸리면서 하사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과를 잘 마쳤습니다. 점호 전에 개인정비 시간에 전 PX로 가서 크림 우동과 콜라 한 캔을 사들고 물자 창고 뒤로 향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데운 크림 우동과 시원한 콜라를 바닥에 나란히 놓고 일회용 젓가락을 크림 우동 위에 올려놨죠. 그리고 부대 뒤편에 강을 바라보고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담배 한 개 피에 불을 붙여 젓가락 위에 올렸습니다. 하사님, 어젯밤에 제가 무례하게 총을 들이밀어서 많이 놀라셨지 말입니다.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초병의 수치, 하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사 하고 조촐하게 차려봤습니다.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했지만
이제 하늘 푸시고 좋은 데 가셔서 편히 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사님 심정을 제가 감히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래도 일개병사의 소원이니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충성! 그러자 3분의 1 정도 타들어가던 담배가 서서히 꺼졌고 저는 자리를 정리한 뒤 생활관으로 갔습니다. 그 후로 후임들 사이에서 무장군인을 봤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지만 마음 한켠이 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보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숭고한 넋을 기리게 되는군요. 하사님, 이제 그곳에서 편안하십시오. 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전교생의 99%가 기숙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위치 자체도 시골에 있어서 주변에 나가봐야 딱히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매일 학교와 독서실, 기숙사의 반복일 뿐이었죠. 제가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교실은 1층에 있었는데 복도 저편 창문 너머엔 작은 숲으로 보일 만큼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창문과 담장 사이가 1m 정도에 불과한 아주 좁은 공간인데 그곳은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성한 풀과 나무에는 위층에서 버린 쓰레기까지 가득해서 우린 늘 창문을 닫아두었고 한여름에도 절대 열지 않았죠. 그곳에 아예 못을 박아서 막아두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처음 반배정을 받았을 땐 환기 때문에 가끔 열긴 했는데 언제부턴가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창문을 열지 않더군요. 신기하게도 그곳에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숲에서 날 법한 나무나 흙냄새는 물론이고 쓰레기의 악취 같은 것도 전혀 나지 않았죠. 분명히 몇 년은 방치된 듯한 쓰레기가 보였고 그 안이 어둡고 축축해서 곳곳에 이끼도 끼어 있었는데 그냥 허공의 공기 냄새를 맡는 것처럼 어떠한 냄새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이야기가 시작된 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은 4교시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줘서 급식을 다른 반보다 빨리 먹을 수가 있었죠. 원래 2학년이 줄을 서고 있어도 3학년이 밥을 먹으러 오면 줄이 새로 생기며 후배들이 비켜주는 것이 당시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점심을 다 먹고 나면 남는 시간이 30분 정도였는데 그날은 체육복 차림 그대로 가서 3학년보다 더 빨리 점심을 먹는 바람에 다음 수업까지 1시간 가까이 남게 되었죠. 체육 시간에 땀을 많이 흘려서 지쳐있는 데다가 시간이 꽤 남아있다 보니 모두 자연스레 낮잠을 잤습니다. 양치를 하고 교실로 들어가 보니 반에 있던 친구들 모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더군요. 딱히 피곤하진 않았지만 저도 그 분위기를 타서 책상 위쪽을 치우고 양팔을 포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더운 겁니다. 그 당시 전력난이 심할 때라 선생님이 직접 에어컨을 켜고 끄고 그랬거든요. 학생이 임의로 건드릴 수가 없으니 창문이라도 열어야겠다 싶었죠. 홀로 깨어있던 저는 잠을 자기 전에 숲 쪽 창문과 복도 쪽 창문, 교실 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양쪽 문을 다 열어야 공기가 통하고 바람이 흘러서 시원해지니까요. 점심시간이라 복도 쪽 문까지 다 열면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친구들이 깨지 않을까 걱정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교실 밖이 이상하리 많지 조용한 겁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들 밥 먹으러 갔나 보다 하고 제 자리로 돌아와서 엎드려 낮잠을 잤는데 숲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라 그런지 뭔가 조용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잘 자고 있던 저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설마 친구들 모두 일어나서 이동 수업 들으러 가고 나 혼자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건가 싶더군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교실에 있는 친구들 모두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이동 수업이 다른 날이라는 걸 깨닫고 이내 안도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깊게 잠들어서 주변 소음을 인식하지 못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깨고 나서도 교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잠이 덜 깬 건가 하던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숲 쪽 창문에서 마치 투명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공간이 울렁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숲 쪽으로 난 창문 맨 앞쪽에서 구름이나 솜사탕처럼 생긴 형체가 꾸물꾸물 흘러나오더니 창문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 친구 위쪽으로 푹 덮이는 겁니다. 저는 그 꼼지락거리는 형체를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마냥 재밌고 신기하게만 보이더군요. 곧이어 창문에서 그 형체가 또다시 나와서 다른 친구를 푹 덮으며 꼼지락거렸고 그 후로 몇 개가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태평하게 이제 다음은 누가 덮일까 하고 있었죠. 그렇게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 위쪽으로 의문의 형체가 나타나서 꼼지락거렸고 이제 몇 개만 더 나오면 나도 덮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탁 닫히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새 수업 시간이 되었는지 선생님이 오셨더군요. 친구들도 모두 일어났고 다시 쳐다보니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렇게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수업한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 몇 명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녀석들이 엎드려 잘 시간에 진작 화장실에 다녀왔어야지. 선생님은 아이들을 나무라며 빨리 다녀오라고 했고 전 친구들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까 이상한 형체에 덮였던 그 10명의 친구들 모두 동시에 화장실에 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화장실에 가니까 선생님도 당황을 했는지 옆반에 가서 혹시 화장실에 간 학생이 없냐고 묻더군요. 애들이 단체로 식중독이라도 걸린 건가 싶어서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에는 그런 상황은 없었고 배탈이나 식중독으로 양호실에 간 학생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우리 반 친구 10명이 동시에 화장실에 간 것 말고는 딱히 기억에 남지도 않을 해프닝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형체를 목격한 저에게는 아직도 잊히지 않은 사건입니다. 제가 겪은 그 일이 꿈이었다고 쳐도 하필 딱 그 친구들만이 동시에 화장실에 갔던 건 꿈이 아니었으니까요. 심지어 화장실에 간다며 교실에서 나갔던 순서도 그 이상한 형체에 덮였던 그 순서대로였습니다. 그때 제가 덮는 것도 뭔가 규칙이 있는 건가 싶어서 다음 차례는 누굴지 유심히 쳐다봤거든요. 졸업을 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두려움과 호기심에 잠기게 됩니다. 저는 2010년 군번으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원통 쪽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희 부대가 지금은 개편돼서 다른 부대와 합쳐졌다고 하더군요. 강원도에서 군복무 당시 이런저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10년이 넘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여자 귀신에 대한 거였는데 오죽했으면 그 지역에 있던 연대 본부에서 음기를 누른다고 입구 앞에 커다란 남근 조각상을 설치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인제에서 복무했던 분들은 어느 부대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괴담들 중에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을 차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전이 보기 2달 전의 일입니다. 저희 대대는 80년대 말에 지어진 구막사로 침상형 내무반이었는데 고참 A가 밤에 잠을 자는데 옆에 있던 후임비가 계속 욕을 해서 이놈이 왜 이러나 하고 눈을 떴습니다. 옛날 침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취침할 때는 머리를 관물대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눕기 때문에 눈을 뜨면 관물대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고참 A가 눈을 떴는데 관물대의 서랍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참 A의 관물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무반의 모든 관물대 서랍이 혼자서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고 있었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후임 B가 그걸 제일 먼저 목격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광경을 본 고참 A는 바로 기절했고 다음날 아침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내무반의 인원들이 서랍이 저절로 열렸다 닫히는 것을 전부 다 봤다는 겁니다. 다들 이건 분명 꿈이라 생각해서 다시 눈을 감고 잠들었는데 유일하게 후임 B만이 계속 깨어 있었던 거였죠. B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검은 형체가 여러 개의 팔을 뻗어서 서랍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대에 순식간에 퍼졌지만 당시 저희 중대는 대대 안에서 부조리가 가장 심했기 때문에 고참들의 부조리에 시달리며 귀신 이야기는 금방 묻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같은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고참들이 괜히 신윗별 겁주려고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산모이님 유튜브 채널에서 검의 여자에 대한 군대 괴담을 들으니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며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 역시 제가 전이 보기 전의 일인데 이 일도 다수의 인원들이 실제로 겪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대의 구조를 설명하자면 구막사가 경사가 가파른 산에 있어서 막사 바로 뒤쪽에 철책과 숲이 있었습니다. 구막사라서 샤워실은 따로 없었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천장 쪽에 환기를 위한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샤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대별로 시간을 맞춰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씻고 있던 어느 소대원 중 한 명이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무심코 천장에 있는 환기용 창문을 쳐다봤는데 그곳에서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그걸 본 소대원은 자기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고 그 소리에 다른 소대원들도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보면서 그 여자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대원들은 알몸으로 밖으로 뛰쳐나갔고 갑작스런 소동으로 샤워실로 몰려든 다른 중대원들도 그 얼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몇몇 중대원들은 창문이 있는 막사 뒤편으로 뛰어갔는데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그 뒤에 있는 숲에서 의문의 소리만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일은 특정 소대가 아닌 중대원들 절반 이상이 같은 형체를 목격했기 때문에 꽤나 큰 소동이 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간부들은 본인도 병사 시절에 다수의 인원들이 일부러 이런 장난을 크게 쳤었다며 믿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려면 팔적 귀신처럼 키가 엄청나게 크거나 혹은 어딘가에 매달려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대는 가파른 산에 있었고 거기다 철책까지 둘러져 있었으니 외부인이 산길을 통해서 절대 침입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날 누가 어떻게 그 높은 창문에서 얼굴을 내민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가 상거기던 시절 옆 중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대 막사는 출입구가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위병소였고 나머지 하나는 훈련장으로 가는 철책문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부대 막사는 가파른 산에 있었고 훈련장으로 가는 철책문은 산 위쪽에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자갈밭과 우거진 숲이 있었죠. 옛날엔 그쪽에도 경계 근무를 세웠는데 CCTV가 설치되며 철책문 쪽은 근무 자체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격이나 혹한기 때면 주임 원사가 대대본부 행정병들이나 환자 같은 잔류자들이 농땡이 치는 걸 못 본다면서 그때만큼은 철책문 쪽에도 경계근무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날 새벽 근무에 들어간 옆중대 아저씨들은 몰래 간식거리를 챙겨가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하는데 그때 철책문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자갈밭을 걸어오는 발소리였는데 사람이라면 손전등을 들고 왔겠지만 그런 게 없어 보여서 처음에는 들짐승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야토경이라도 있었으면 철책 건너편을 봤을 텐데 그런 장비는 위병소나 탄약고 쪽에만 지급이 되어서 그때는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주변이 아주 어둡지도 않았고 꼭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가 보이니까 혹시나 해서 수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화를 하자마자 긴 머리의 사람 형체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반대 방향으로 후다닥 뛰어갔다는 겁니다. 근무 후에 보고를 했지만 간부들은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 산에 올라왔다가 가끔 부대 근처까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근처에 사는 주민의 실수로 단정지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 산에 익숙한 주민이라도 그 새벽에 그것도 불빛 하나 없이 가파른 산을 혼자 오르는 게 가능할까요? 네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 역시 거미다리 여자 귀신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부사관 간부가 병사 시절에 동기인 A에게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병사 시절에는 지금 대대가 아닌 근처의 다른 대대에서 복무했다고 합니다. 훈련 때문에 야간 행군을 하던 중이었는데 행군로 옆에 논두렁에서 뭔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들짐승이라 하기에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도 기괴했는데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야간 행군 중이라 A는 생각할 틈도 없어서 금세 잊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서 휴가 때 A는 친구와 함께 컴퓨터로 지브리 애니메이션인 모노노케 히메를 봤다는데 초반 부분에 재앙신이 거미발 같은 것으로 아주 빠르게 걷는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본 순간 A는 야간 행군에 목격했던 그것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기괴하게 움직였다던 그것이 마치 거미처럼 기어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그 일도 기억에서 흐릿해졌지만 거미처럼 움직이며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던 그 모습은 확실히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그날 A가 봤던 건 대체 뭐였을까요? 이외에도 여자 귀신 목격담이나 가위눌림 등 자잘한 일화들이 꽤 많은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 산무이님 방송에 나왔던 거미발의 여자 귀신 이야기가 제가 들은 괴담에 등장하는 그 귀신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군부대를 중심으로 비슷한 존재가 목격된 일이 많다는 건데 그곳에 정말로 뭔가가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년 된 제 친구 어머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와 저는 서로 집안 사정부터 웬만한 건 다 알 정도로 친한 사이인데 친구 어머님이 불교를 믿는 분이십니다. 또 아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영업직으로 일하시다 보니 일부 미신이나 무속신앙은 어느 정도 믿고
가끔 무당에게 신점도 보시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지인과 함께 점을 잘 본다는 어떤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친구가 10살 때부터 친구와 동생들을 홀로 키우신 어머님은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항상 멋지고 깔끔하게 옷을 잘 갖춰 입었는데 그런 차림새 때문인지 무당이 어머님을 부잣집 사모님으로 본 것 같더군요. 무당은 어머님을 보며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영업직이라고. 어디 보자. 조만간 돈 들어올 일 있겠는데. 아, 그래요? 안 그래도 곧 계약할 고객이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셔서요. 그분이랑 계약하게 될까요? 그 건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리 할머님이 그러신다. 그 말에 어머님은 과연 무당 말대로 되는지 확인해보고 계약이 성사되면 다시 상담받기로 하고 다음 예약까지 미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서 어머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항아리가 작은 것과 큰 것 두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작은 항아리는 깨지고 큰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는 꿈을 꿨는데 어머님이 가끔 꿈이 잘 들어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님은 무당의 말대로 큰 금액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그 무당이 용하다고 생각한 어머님은 다음 예약날에 맞춰서 무당집으로 갔습니다. 보살님 말대로 계약했어요. 그거 봐. 내가 뭘 했어? 올해는 지금 그것보다 더 큰 계약은 없을 거야. 그래도 소소하게 작은 계약들은 좀 들어온다 하시네. 지성굿으로 정성 한번 들이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 굿이요? 사실 어머님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미신들은 믿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구슬하거나 부적을 살 정도로 무속신앙을 맹신하진 않았습니다. 굿하면 진짜 효과가 있어요. 주변에 더 잘 된다 해서 굿했다가 진짜 잘 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해본 적도 없고요. 엄한데 빌어서 그렇지.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무당이 그걸 보고도 말 안 해주면 되겠어? 아, 그래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 500이면 충분하지. 네? 500만 원요? 저는 그렇게 큰 돈 없어요. 아니, 정성 들이면 그게 다 자네한테 돌아오는 건데 이게 비싸다고. 그래, 좋아. 그럼 300에 맞춰줄게. 우리 할머니가 깎아주라고 하시네. 그런 무당의 말에 어머님은 속으로 시장에서 무슨 과일 사는 것도 아니고 정성 들이는 비용이 저렇게 바로 흥정이 되는 건가 싶어서 의구심이 들었답니다. 굿은 제가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계약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면 제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뭔가 안 풀리면 다시 고민해볼게요. 그런 어머님의 말에 갑자기 무당의 눈빛이 확 바뀌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 한다고? 후회할 텐데. 후회하고 나중에 오면 그땐 늦어. 그래도 괜찮아. 네, 일단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님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때 친구네 집이 이사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사간 집은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산 근처에 있는 신축 빌라였습니다. 그곳은 작은 계곡이 있는 산이었는데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보면 산이 아주 잘 보였죠.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님 꿈속에
산 계곡 쪽에서 누군가 밤새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너무 거슬리고 시끄러워서 잠이 깬 어머님은 거실 베란다로 나가서 산 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낮은 숲속에서 긴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친구 집을 노려보며 악에 바친 듯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놀란 어머님은 서둘러 창문을 닫은 뒤 문을 잠그었고 꿈자리가 사나워서 헛것을 본 거라 여겼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숲에서 본 그 여자가 나오는 꿈을 4일 연속으로 꿨는데 날이 갈수록 여자가 점점 집 쪽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여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비명소리도 점점 더 커져갔고 어머님은 내내 잠을 설치며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니 살이 빠지고 몸도 점점 무기력해졌는데 어머님이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갔고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정신이 없었던 어머님은 주말에 시간을 내서 평소 자주 갔던 절을 찾게 됩니다. 절에 가는 길에 우연히 스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어머님이 가끔 조언을 구하고 좋은 말씀을 듣던 그 스님이었죠. 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불자님 안색이 영 좋지가 않네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게 어머님은 지금까지의 일을 스님에게 모두 털어놨는데 그분이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안 그래도 불자님 한 분이 조만간 날 찾아오겠구나 싶어서 제가 다른 일도 미루고 기다렸습니다. 가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꾸미려고 상담원 사람에게 일부러 귀신을 붙이는 그런 못된 무당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필 불자님이 거기에 걸려들었네요. 제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그걸 귀신이 보이는 베란다 창문 쪽에 일주일 동안 계속 붙여두세요. 절대 떼면 안 됩니다.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면 부적을 떼서 태우세요. 아주 몹쓸 악귀 같은 건 아닌데 그냥 두면 어쨌든 사람을 해야 할 겁니다. 며칠은 더 고생하실 거예요. 하하, 그거 참 많이 시끄럽네요. 그런 스님의 말대로 어머님은 부적을 베란다 창문 쪽에 붙였는데 스님이 왜 며칠 더 고생할 거라 했는지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그날 밤에도 꿈을 꿨는데 귀신이 아주 표독스럽게 울더랍니다. 전처럼 악에 바친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발악하고 울부짖는 그런 소리였다고 하더군요. 귀신은 어느새 숲과 계곡을 넘어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집 앞으로 오기 직전이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우니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 소리는 마치 고통을 참지 못해 울부짖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이 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꼭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두 팔을 마구 휘적거리며 벌건 눈으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스님께 받은 부적을 붙인 후 그 무서운 꿈을 딱 4일을 더 꾸고 나서야 어머님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베란다로 가보니 놀랍게도 부적의 색깔이 겉모스름하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사정을 알게 된 처음에 그 점집에 같이 갔던 그 지인분이 무당에게 따지려고 그쪽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무당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복무 당시 저희 부대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실화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제에 있는 모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전방은 작전을 뛰고 후방에선 훈련 및 교육 조교 파견을 했으며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저희 부대 역할이었습니다. 전방 주둔지는 3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화랑이라는 주둔지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방 주둔지들은 모두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는 민통선에 위치해 있는데 화랑이라는 주둔지 부대 입구, 즉 경계 근무를 서는 입구 바로 앞에는 군부대 차량이 이동하는 비포장 도로가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지뢰밭 경고 문구와 출입금지선이 길을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강원도인 만큼 겨울에는 눈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내렸는데 이 일은 그 겨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부대 초입을 기준으로 해서 약 2시 방향에는 2m 높이의 비석 하나가 있었는데 초입에서 대략 100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서 있었죠. 밤에 경계 근무를 서면 비석이 꼭 사람이 서 있는 느낌이었는데 평소에도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드문드문 있는 데다가 달빛이 어슴푸레한 날이면 그런 느낌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죠. 민통선의 특성상 야간 근무를 서면 지나가는 차량들이 대략 몇 시쯤 어디로 이동한다든지 계급 높은 간부가 지나가면 그걸 사전에 인지하고 차량 번호를 외우고 대기하다가 크게 경례를 하곤 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눈이 뽀드득 소리나게 밟힐 정도로 제법 쌓인 날이었습니다. 아름답게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사수와 부사수가 새벽 근무 중이었는데 제가 복무할 당시에는 경계 근무 서는 곳에 막사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시절엔 그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수는 부사수에게 근무 잘 서고 간부 경계도 잘 하라고 신신당부하며 구석에 짱박혀 졸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부사수가 바짝 긴장을 하며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오른쪽 사선에 있는 커다란 비석 쪽으로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어두운 밤이나 새벽에는 그 비석이 꼭 사람처럼 보인단 말 때문에 부사수는 더욱 신경이 쓰였지만 그때까진 평소대로 근무를 섰죠. 그런데 눈 내리는 조용한 새벽에 어디선가 뽀드득하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비석 근처를 한참 동안 응시하자 무언가 움직였는데 놀랍게도 사람이었습니다. 부사수는 곧장 사수에게 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병장님! 김 병장님! 아, 왜?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씨, 뭐야? 이 새벽에 민통선에 누가 있어? 정신 안 차려? 정말입니다. 움직임이 확실히 보이고 눈 밟는 발소리도 들립니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넌 확인해서 아니면 남은 시간 동안 얼차려 자세로 근무설 준비해라. 알겠냐? 사수가 몸을 일으켜 나가봤더니 정말로 비석 옆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고 사수는 본능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그가 암구호를 외치자 그와 동시에 어두운 곳에 있던 누군가가 그 자리에 딱 멈췄습니다. 보통 경계 근무 때 나타나는 이런 거동이 수상한 자를 줄여서 거수자라고 합니다. 화랑. 이 새끼야. 암구호 답 안 해? 그런 사수의 말에 거수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야, 거기서! 순간 뭔가 잘못된 걸 깨달은 김 병장은 무작정 소리를 지르며 근무지를 이탈해서 거수자를 쫓아갔습니다. 군필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근무지 이탈도 사실 심각한 군 위법 행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저희 부대는 실제 작전을 뛰었기에 급박한 상황에선 선조치 후보구를 해도 된다고 군 생활 중에 자주 교육을 받았었죠. 그리고 매일 산악구보를 2-3km씩 뛰었기 때문에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수가 뛰기 시작하니 부사수는 이것 보고를 먼저 해야 하나 사수를 따라가야 하나 그렇게 혼자서 갈팡질팡 하다가 일단은 무작정 사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사수 혼자 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두려웠던 거죠. 야, 거기서! 안 서면 즉각 발포한다. 거기 서라고, 이 자식아. 그렇게 몇 번을 뛰었을까. 체력이 좋기로 손꼽혔던 사수 김병장은 아무리 뛰어도 거수자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거수자가 갑자기 지뢰박 경고문구가 있는 줄이 거진 그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김병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뚝 멈춰섰고 그 뒤를 따르던 부사수가 말했습니다. 김병장님, 안 쫓아가십니까? 그냥 공포탄 발포하고 조준사격 할까요? 야, 아니야. 재수없게, 씨. 네? 야, 빨리 근무지 복귀하자. 그러면서 김병장은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렸고 부사수는 그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김병장님. 저놈이 누군지 알고 이렇게 그냥 보냅니까? 저쪽으로 가면 타 부대도 연결될 건데 저희 쪽에서 근무 제대로 안 썼다고 보고라도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돌아가서 보고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런 부사수의 물음에도 김병장은 아무 말 없이 땅만 보며 걸어갔고 막 군생활을 시작했던 부사수는 무서운 선임이 말이 없으니 한동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 김병장님, 우리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첫발이 공포탄이니까 아까 한 발 쏘기라도 했으면 당직 간부님이 오피에서 알아차렸을 수도 있을. 아이씨, 그냥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까. 넌 보고도 모르겠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뭘? 야, 눈 있으면 여기 앞에 좀 보라고. 길 위에 발자국 찍힌 거. 두 사람이 돌아가는 길 위에는 사수와 부사수 두 사람의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괜히 차다가 재수없게, 씨. 저게 사람이었으면 발자국이 찍혔겠지. 근데 여기 다른 발자국 또 있냐? 어? 아, 발자국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근무지로 복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무 교대자들이 왔습니다. 근무지 이탈을 설명하려다가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보고도 못했는데 그 일이 나중에 병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부대에 공식 괴담이 됐다고 하더군요. 쌈무이 시청자분들 중에 같은 부대를 나온 후임들이 있다면 아마 어딘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줬던 선임도 저에게 자신도 선임에게 들었다면서 실제 사건이라고 강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눈 내리는 겨울밤이나 새벽에 근무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쫓아가지 말고 일단 길 위에 발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란 말도 덧붙여 주었습니다.